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최용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식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이제 0.25%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역대 최대로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의 금리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좀 올까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75%포인트 우리 경제에 좀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75%가 높아졌으니까 국내 저축은 당연히 미국으로 이탈을 해요. 이자율을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그렇게 높아지면 미국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 자본도 환차손을 입어요. 그래서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금융 자본, 국제 금융 자본들이 우리 경제를 이탈함으로 해서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는 빠르게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사실은 물밑에서 진행을 이미 했어요. 그 뭘로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지난해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2.6, 3.0%였었는데 3분기에는 이게 1.3%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일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비록 약하지만 진행됐었고 그것 때문에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방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좀 전망들이 높은데 이번 달 이제 25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국은행은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 혹은 피해 이것만을 생각하니까 그 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그 면이 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이탈하고 또 국내에 투자된 금융자본들도 환차익으로 미국으로 다 이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된 건데 그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난 피해는 지금 한국은행이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채가 많은 영끌족 등 이제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 이제 타격이 심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 이런 개인들도 금리가 진행돼서 경기가 더 하강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한 면만을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쉽게 금리를 인상하지 이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무역 수지 악화가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를 미뤄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무역에 조금 타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무역 수지가 최근에 악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처방을 하려면 그 원인을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난해 그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거는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었던 것 등등이 이제 뭐 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추락했어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냐하면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달러 금액은 오히려 줄어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반드시 수출 가격 인하를 우리 수출업체에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은 그걸 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반드시 줄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 당국이 가장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출은 거래 총액이고요. GDP는 부가가치거든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에도 미달을 해요. 9.7, 8%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수가 9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자원들, 그리고 주요 자재들, 그리고 설비들, 이런 것들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 국내 물가에 기여를 해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는 경제 번영을 누려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는 반드시 쇠락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이제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정책 당국은 경제 이론에 자꾸 집착해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종종 다르잖아요. 근데 이론과 현실이 종종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환율이거든요.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싶으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당장 1,100원 수준으로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처럼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858억 달러예요. 그리고 2022년처럼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이 줄어든 그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였어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유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정부가 너무 공격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되니까 더 이게 다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환율을 더 끌어올리네. 그러면 수출은 더 줄으니까 무역 수지는 계속 악화되죠. 지금 그런 악순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무역 수지 개선은 안 돼요. 경기가 살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좀 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IMF처럼 또 다른 경제 위기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 IMF 사태처럼은 아니겠지만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미 약하지만 금리가 진행되고 경기를 하강시켰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친다면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3%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만큼 이제 달러가 힘을 좀 못 쓴다, 이제 저물어 간다, 킹달러의 시대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 전망과 좀 그에 맞는 대책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를 대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책 당국의 환율 목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정부는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공격적으로 방어해서 환율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힘이 그걸 다시 끌어내려요.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외환이 그만큼 이제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정부 정책 당국에서 이제 그걸 또 환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환율 변동은 정책 당국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다른 원인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킹달러가 지금은 이제 약달러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 엔화 가치에 우리 환율을 자꾸 이렇게 대비해서 환율 정책을 펼쳐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원화도 가치를 떨어뜨려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90년대 이래 지금 30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책이 이제 실패하고 있잖아요. 특히 엔화 정책이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실패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뒤따르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나라도 제법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싱가포르하고 대만은 비교적 성공적이에요. 달러 가치가 오르잖아요. 이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올려요. 우리나라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대만도 18년 만에 지난해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잖아요. 그런 성공한 나라들 정책을 뒤따라야지 실패한 나라 정책을 뒤따라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 97년에 IMF 예측하시고 좀 보고서를 제출하신 적도 있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예견하실 수 있었던 어떤 이유라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를 8번을 겪었어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그리고 1997년 말 8번을 겪었는데 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만 세상에 알려지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은폐돼 있어요. 근데 불행한 사태는 은폐되잖아요. 반드시 반복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정책이 또 그 외환위기를 8번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실제로 90년대에도 1993년 말에 정부가 화폐 발행 잔액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이건 예년에 서너 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잠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기가 상승했었는데 9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또 하강하니까 정부가 1996년도 재정 지출을 43%를 증가시켜요. 당연히 국제 수준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누적액이 45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2배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고갈이 안 일어났으면 그게 더 이상한 얘기였어요. 이제 이런 경제 지표들을 찬찬히 점검했더라면 누구나 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95년대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재발 기울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97년 1월 달에는 한보 사태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 당국이 갑자기 저를 요소를 퍼뜨린다고 그걸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는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저서 이제 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저서에 보면 이제 단군 이래의 최악의 환란이었던 1998년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 그를 기록했었고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고도 지나치게 과다하게 많이 쌓여 있고 또 우리 이제 국내 금융자본들이 해외에 그 투자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 그 외환위기처럼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는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환율 상승이 초래한 외환시장의 지금 그 아주 그 어려운 상황, 이것은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율이 지금 1320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얼마 정도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실까요?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320원이 더 올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수출업체들 그게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당장은 한 1,100원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줘야 되고 그 뒤로도 매년 한 50원씩은 계속 떨어져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업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2.5배가 증가를 해요. 연율로 17%씩 증가했어요. 연평균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나라 GDP의 7.4%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서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요. 근데 자꾸만 수출업체들의 당장의 아우성 이런 거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환율을 자꾸 끌어올려서 수출업체들 그 입맛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데 그래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안 살아나요. 2000년도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 기업들 대부분 다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그려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재태환상을 했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죠. 뭐 여기저기에서 사실 뭐 경기 침체, 경기 너무 어렵다. 저희가 지금 이런 거 회차를 한 몇 회차 겪으면서 다들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사실 뭐 조금씩은 느끼겠으나 막 크게 막 예전에 막 IMF처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체감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에서는 그 시차가 더 커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를 하더라도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야 그 경기 후퇴를 사람들이 실감을 해요. 경제에서는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올해 한 2월부터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영업자들한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일반인들, 정책 당국자들, 일반 경제 전문가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위기감, 이런 거 경제난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 시차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옐런이 6월 미국 디폴트를 경고했고요. 뭐 실리콘밸리 부도에 미국 연준도 뭐 책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반드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 초인플레이션이 와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나라가 붕괴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국채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게 충분히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지나치게 끌어올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가 큰 타격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는 인기가 좋잖아요. 또 시장에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국채가 경제이익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 부채가 국가 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수준이에요. 항상 옐런의 한마디가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번 옐런 장관이 이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장님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아셔야 될 게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그 연준 FED의 이제 총재는 이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대선에서 유리하잖아요. 연준 의장은 이제 공화당 출신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니까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의무니까. 그래서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의장이 서로 이제 그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 정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의장도 고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해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켜요.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 바로 금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이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채와 또 MBS라 그러죠. Mortgage Based Security. 그 MBS와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MBS하고 국채는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의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해주고 또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져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경영 수준은 당연히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 추가로 확충해야죠. 그리고 현금 보유비를 추가로 확충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손실 충당금도 새로 쌓아야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워져요. 당연히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데, 다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위기가 비교적 서서히 진행을 해요. 근데 금리를 낮추잖아요. 즉각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올린다고 보지를 않아요. 만약에 미국 연준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다면 3월 8일 실버게이트가 파산한 직후부터 3월 23일 기준금리 0.25% 추가로 올렸잖아요. 그 사이에 연준이 통화를 무려 3,910억 달러를 더 추가로 공급을 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아니면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끼쳐요? 당연히 통화 공급에서는 안 되는 상황에 늘렸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란 말이에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6년도에 GDP 2.9%에서 2021년도에는 이게 3.6%로 급격히 증가해요. 그 상태를 방치를 하면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게 달러가 해외 시장에 추가로 공급됐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으니까 미국을 이탈해요. 그럼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밟으면서 끌어올려서 이제 국제 유동성을 이제 많이 흡수했죠. 이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들 저축 미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였어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성장률은 2.1%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 저축 미국으로 이탈했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1.6%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또 2.7%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 희생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3세계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 이 나라들은 지금 하나같이 지금 외환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빨려가니까 외환보유가 고갈 직전까지 갔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지금 50개국이 넘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아까 3월 8일 실버게이트 파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파산 사건이 미국에 연달아 발생하는 은행 파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조금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발생할 확률이 1%인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할 확률은 0.01%예요. 3번 연속 발생할 확률은 0.0001%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이 1%인 그 사건이 3번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이 파산할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렇다면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파산한 직후에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파산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필연적인 경제 원리가 작동해서 세 은행을 연쇄적으로 파산시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바로 경제병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신용파괴 원리의 작동이에요. 이미 당시에 미국에서 신용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직후에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뭐 충격적인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들로 전념되는 것이 차단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물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던 신용 파괴 원리가 물 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파산한 세 은행의 자산 총액이 3,430억 달러예요. 이거는 미국 본원통화의 6%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게 미국 경제 내 순환에서 이탈을 했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죠. 이 유동성 수축은 당연히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키죠. 그게 이제 물 밑에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또 그 밖에 요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 그리고 미국의 지방은행들 계속해서 신용위기에 시달리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경기 침체를 방어했던 어떤 사례가 조금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게 꽤 많아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위기, 경제 파국이 닥치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걸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3월 10일 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직후에 인디맥은행 파산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리먼 브라더스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에요. 여기 파산했죠. 그 뒤로 연달아 여러 은행들이 파산해요.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와무, 투자은행은 물론이고 상업은행들까지 대규모 그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의 파산 지경에 놓여요.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 12월 달에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을 해요. 정부 수관, 재무부 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 모두 다 모이게 해서 제안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이번에 여러분들도 협조해서 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자.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에 미국의 본원통화가 2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나중에 0.25%까지 떨어뜨려줘요. 그 재정 지출도 7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심각하게 진행되던 신용파괴 원리 작동, 경기 후퇴 이걸 차단해내요. 그 당시에 그 유럽 중앙은행도 본원통화를 2008년 말에 37%를 증가시키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협조를 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도 경기 후퇴는 비교적 짧았어요. 제가 그때 큰 실수했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4% 성장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측을 해놨었는데 의외로 플러스 성장을 해요. 0.8% 성장률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예측이 틀렸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제가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도 해봤는데 미국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한마디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 특히 이제 비중이 좀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전염이 돼요. 코로나 사태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질병들이 전염이 빠른데 금융위기는 더 빠르게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덮친다면 진짜 심각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까지 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뉴스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예요. 요즘에 부동산 좀 나아질까? 매매 급증 기사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고 좀 상승 거래하고 있다. 1년보다는 조금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부동산 경기 반등의 시작일까 좀 기대하는 눈치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부동산 시장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투기 광풍이 부는 광기 현상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건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지속되고 그 직후에 또 이제 그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이제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돼요. 최근 상황을 보면 2018, 19, 20년은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이거 광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패닉, 그리고 2022년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지난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줘도 무방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은 국내 상황만 보면 없다고 봐요. 그렇다 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한다. 또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저축으로 사잖아요. 그 저축에 충분히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 2018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투기 광풍이 부니까 저축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이제 그 부동산 수요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공동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지만은 가격이 또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비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설득력 있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제 거예요. 그분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거나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그 주기를 그려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거라 그만큼 가치 있게 보여요. 사회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그려보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금 투자 요새 막 유행하던데 금 투자도 제발 최소한도 한 50년 내지 60년 그 가격 변동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까 부동산을 좀 하려는 사람들은 수비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무주택자는 지금 절대 집을 사면 안 될까요? 지금은 모두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세계적인 금리가 곧 닥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닥치면 한 번 더 더블 딥이 와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더블 딥이 오는데 그 뒤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발간한 다음에 전형적인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낙관파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흔히 그 알려져 있듯이 2%가 아니에요. 6%가 넘어요. 이거는 뭘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 2021년도에 그 경상수 적자가 4.9%였잖아요. GDP에. 그럼 그만큼 더 소비해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6% 성장 얼마든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정책 실패하니까 그걸 못했을 따름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가 얼마나 낙관적이냐면 우리 국민소득 지금 35,000달러 갔다 32,000달러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크고 있잖아요. 수송기계류를 포함해서 일반기계류, 또 정밀기계류, 또 배터리 산업을 포함해서 정밀화학산업, 어떤 산업은 20만 달러도 견뎌낼 그런 산업들도 크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산업은 제가 일부러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메모리든 그 시스템 반도체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한류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는 이 산업과 상승작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문화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흘러가요. 후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니까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 본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더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역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류의 에너지, 동력은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한류의 힘에 의해서도 우리 경제에는 미래는 아주 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앞으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큰 장이 하나 서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WDF 후에는 좀 그래도 호황기가 이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올해 좀 부동산 경기를 조금 종합해서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부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실물 분야에서는 경기를 상승시킬 요인들이 많기는 해요. 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자원 가격 하향 안정화되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또 중국 경제도 살아나는 듯하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그 아무런 힘도 못 써요. 그래서 통화금융 부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 중이고 언젠가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또 하나 발생하면 이게 물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뭔가 트리거가 터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트리거라는 게 워낙 돌발적인 거라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언제 발생한다는 걸 제가 몰라요. 그거는 설령 이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9개월쯤 후에는 미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붕괴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만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깨지면 대책 없이 미끄럼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도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진행되면 그건 거의 붕괴 과정에 갈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무역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 사실 위기라고 볼 만한 또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 위기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급한 대처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것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었고 또 이제 제3세계의 국가들도 대부분 외환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 희생 위에 미국 경제가 지금 현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미국이 펼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미국에 협조 안 해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트리거가 터져서 조만간 금리가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그걸 차단할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라면 우리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그에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국보다는 1%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하루빨리 1,100원대로 떨어뜨려서 매년 50원씩은 떨어뜨려 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 금융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러면 국내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 경제난을 헤쳐나갈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정책 당국이 자꾸만 그걸 미적미적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더라고요. 환율 상승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건 진짜 혁명적인 변화다 그런 생각을 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환율을 떨어뜨리는 일에는 극도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게요. 경기 침체, 우리가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마디 해주세요. 국가 경제가 파국을 치닫거나 아니면 그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그러면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어요. 그저 수비적으로 또 조심스럽게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제법 있어서 여러 차례 경제난을 겪었잖아요. 특히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제 정책 당국하고도 엄청 싸웠었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